안녕하십니까. 사장 국제마케팅 해외 고객 행동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절의 해외 고객의 제품 평가에서 두 번째인 제품 포지셔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품 포지셔닝이란 소비자의 마음속에 특정 상표가 경쟁 상표와 비교하여 인식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나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마케팅 노력을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있죠. 이 포지셔닝의 개념은 이제 잭 트라우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확산을 시킨 개념인데, 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그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포지셔닝 맵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고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사 상표와 경쟁 상표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 이를 위해 자사 및 경쟁사 제품들의 속성, 가격, 품질, 기능, 스타일, 디자인 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조사한 후 결과를 2차 평면 이상의 공간에 표시를 한다. 제품 포지셔닝도는 기업의 차별적 우위 평가에 사용이 된다. 그림으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외제차의 포지셔닝도 해갖고 고급스럽냐, 실용적이냐, 스포티하냐, 전통 트레디셔널하냐를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서 출처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스포티한 거에는 이제 BMW가 고급스러우면 스포티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이면서 스포티한 거는 폭스바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전통적인 거에 제규어, 벤츠, 볼보, 실용적이면 랜드로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렉서스, 그죠? 닛산,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쭉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속할까요? 현대자동차는? 좀 요즘에 제네시스,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 뭐 아니면 실용적, 소비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데, 이게 대학원에 오시면은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척도를 만드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케팅 기법을 쓸 때 구체적으로 이런 그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절부터 2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근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한 거를 최소 2번 정도는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이제 짚고 넘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잘 모르는 거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야 될 텐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2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앞에 도입 사례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쭉 뒷부분에 좀 보여주네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동향이라고 하고, 중국 소비자들에 있어서 시장 동향의 신에너지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7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중국 22만 대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도 이제 BYD, 그러니까 비아드라는 회사가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수도 자동차,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아디, 중국 토종 브랜드, 그죠? 그 판매량을 보면은 5만 대 팔 때 테슬라가 3만 2천 대 팔렸네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토종 기업들이 쭉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이
쭉 있다는 거 정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4-2장이라고 해갖고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나와 있는 자료라고 출처를 밝히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절에서는) 해외 상품의 수용 및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외국에서의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문화적 장애라든지, 심리적 거리,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제품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이 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데, 확산이란 혁신이 사회 시스템 구성원 사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내지 시장 및 하부 구조의 특정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에 대한 구성 요소는 일단 혁신이 있어야 되고, 시간 또는 프로세스가 개입이 되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형성이 되며, 커뮤니케이션 매체 또는 경로가 포함이 돼야지 혁신이 확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확산 과정의 일반적인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초기 채택자, early adapter 비율이 좀 나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혁신 1, 혁신 2, 혁신 3 해갖고 지역별로, 국가별로 혁신이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여주고, 초기에 이렇게 채택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채택하는 비율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혁신이 번졌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게 채택하는 후기 채택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혁신의 확산은 한 제품이 최초 도입 시장으로부터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특정 해외 시장 안에서의 확산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 마케팅 담당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시사해 준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빠르게 제품을 수용하는 채택자가 많은 국가가 있고요. 혁신 국가, 느리게 문화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역에서는 후기 채택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확산을 채택하는 과정을 보면, 소비자들이 제품의 혁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때부터 구매하고 혁신을 수용할 때까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로저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단계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따라가지고 선행 조건으로 이전에 구매했던 관행,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인지, 사회 체제의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조건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경로에 따라 갖고 지식, 그 다음에 설득, 결정, 실행, 확인, 이런 커뮤니케이션 경로. 여기에는 지식에는 이제 채택자의 특성, 그 다음에 설득에는 혁신의 특성,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약해서 다음 장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면, 확산의 이제 결정 요인은, 확산 과정은 주로 확산 경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확산 경로는 혁신의 특성, 채택자 특성, 공급자 특성 및 전략,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앞에 그림에 5가지 쭉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은, 확산의 경로는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주기능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보를 교환한다.
제품에 대한 정보, 채택자들이 혁신에 대해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유통 경로의 주 기능 보면 제품의 교환, 확산 경로에서 유통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확산 에이전시라든지 통로의 확립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우리가 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혁신의 특성을 보면은 로저스는 채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혁신의 속성에 상대적 이익, 그러니까 혁신 자체 제품이 갖고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기 편할 정도의 복잡성이 얼마나 있는지 관찰 가능성,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시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혁신의 특성으로 그 속성들을 비교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채택자의 특성을 보면 사회 경제적 특성, 개성 특성, 커뮤니케이션, 행동 특성이 있는데 뭐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지위나 이런 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 소비자들의 퍼스널리티, 개성에 따라 가지고 좀 채택하는 게 좀 달라지고 커뮤니케이션, 행동 특성, 요즘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커뮤니케이션, 행동 특성들이 채택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공급자 특성 및 전략을 보면 혁신의 채택 및 확산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수요 측면과 함께 외국 제품을 공급하는 개인 혹은 기업의 특성 및 전략 등 공급 측면에서도 우리가 혁신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공급하는 기업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사회 시스템 보면은 혁신의 확산은 사회 시스템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특정 사회 시스템의 특성은 혁신의 채택 행위나 확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 성격 역시 시간을 두고 확산 과정의 진행에 따라 변화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보면 그 조선시대, 우리 옛날에 우리 200~300년 전,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이 이제 개화기 때 얼마나 사회 시스템이 외국 문물, 혁신 제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어떻게 됐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혁신성을 갖고 있나 봤을 때 한 시장에서 제품의 확산 과정에 있어 혁신 제품에 대한 채택 시기는 소비자마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확산 과정의 일반적인 형태 보면 혁신층,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한 2.5명 정도가 혁신층이다. 그 다음에 한 13.5%가 조기에 빨리 채택해서 활용하고요. 그 다음 조기 다수층,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쓰고 구입한 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쓰는 후기 다수층,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쓸 때 마지 못해서 사용하는 느림보층. 사람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 로저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비율까지 제시를 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는데 이 비율이 뭐 지금 정확하게 다 나라마다 지역별로 맞지는 않지만은 이런 비율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혁신층에 속하나요? 아니면 조기 채택층인지 다수층인지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좀 위험을 감수하고더라도 혁신적인 제품을 좀 써보려는 의향이 있는지, 그죠? 경제성이 많이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 제품을 수용한 혁신자나 조기 채택자들이 혁신 제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기를 꺼리는 사람에게 혁신 제품을 구입하도록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의 성공 여부는 혁신자 및 조기 채택자들의 호의적인 태도 및 구전 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마케팅 관리자들은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의 혁신자나 조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는 일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는 게 혁신 제품의 전파의 성공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국제 마케팅이나 일반 마케팅에서 중요한 소비자 영역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 만족. 그래서 고객 만족 갖고는 안 된다. 더 감동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고객 감동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고객 감동도 성에 안 찬다. 고객이 졸도할 때까지 만족시켜줘야 된다. 뭐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게 마케팅의 목적인데 옛날부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만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비자가 구매 상황에서 부여한 그 희생이 적절히 보상되어 있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하고 올리버라는 학자는 소비자의 기대 성과와 지각된 성과 간의 차이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랑 물건을 사서 느끼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으면 만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소매점, 고객 활동에 대한 평가로 생기는 유쾌한 감정 상태라든지 일본 능률협회에서는 고객의 필요, 욕구, 기대에 부응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 재구매가 실시되며 이것이 반복되어 고객의 충성도가 계속되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구매 전에, 물건을 사기 전에, 이 제품을 사면은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만족을 느낄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돈 주고 사면서 사용해 본 다음에 지각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치를 하면은 만족을 하는 거고, 불일치를 하면 불만족을 한다. 이렇게 올슨이라는 학자, 피터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졌을 때 불평 행동을 하는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이후 소비자들의 기대와 실제 성과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되는 불만족한 경험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을 우리는 소비자 불평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싸이라는 학자의 소비자 불평 행동의 유형은 소비자 불만족이 발생을 하면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보상을 추구한다. 그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거. 또는 아예 행동을 안 하는 비행동. 그 다음에 이제 사적 행동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부정. 막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나쁜 것들을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행동. 나는 사적 행동도 안 하고, 직접 행동도 할 필요 없어.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제3자인 사법기관이라든지, 소비자 만족센터라든지 이런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게 제3자 행동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불만 행동 중에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 속할 텐데 우리 교수님들의 성향은 이 세 가지 다 하죠. 직접 행동도 하고 사적 행동, 제3자 행동까지 모두 포함되어 갖고 불만족을 표현하는 까칠한 직업 집단이 바로 교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싸이의 소비자 불만족 행동 측정 항목들을 보면 불평 행동을 하는 방법의 직접 행동, 사건을 잃어버리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비행동도 일종의 행동이거든요. 그 다음 다음번에 그 점포를 이용할 때 항의한다. 다시는 그 점포나 상표를 이용하지 않았다. 구입한 점포로 즉시 가거나 연락하여 문제를 알렸다. 그 다음 사적 행동은 친구나 친지에게 불쾌했던 경험을 구전으로 말을 했다. 친구나 친지에게 그 상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적 행동. 제3자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신문이나 잡지에 불쾌했던 구매 경험을 기고하였다.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소비자 단체에 보고하고 구매 점포나 제조업체에 대해 법적인 행동, 소송을 취하였다. 이 제3자 행동이에요. 싸이의 불평 행동 측정 항목과 세 가지 유형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 소비자 불평, 불만 행동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신문기사는 죽음의 다카타 에어백이라고 해갖고, 예전에 벤츠라든지 GM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에어백 회사가 있었는데 제품이 불량 제품을 만들어 갖고 에어백을 장착을 해 갖고 수십만 대에다가 수백만 대에 장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 안에 그 쇠핀이 튕겨져 나오면서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리콜을 당해가지고 하는데 뭐 2009년 12년도부터 생각해보고 수십만 대에 이르는 분량을 다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이 다카타 에어백 회사가 망했죠. 망해갖고 이거 AS 못하는데 아직도 벤츠나 GM의 오래된 자동차 18만 대가 이 그 불량 에어백을 달고 활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장의 주요 용어들,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소비자들의 그 행동을,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생각하는데 막상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아침에 그 상태가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친구 말에 따라갖고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고르고 판단할 것 같은데 이성에 의해서 전혀 나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갖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소비자들을 감동을 시키고 만족을 시키고 그 소비자들의 특성,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 정도나 유형, 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이론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케팅 수업에서도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태도 형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되새겨 보면서 이론적인 것들을 현실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떡같이 강의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거는 뭐 찰떡같이 설명했는데 또 개떡같이 알아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중요한 것들 그런 좀 반복하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위주로 해갖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또 강조를 좀 드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그렇고 뭐 경영학도 그렇고 패러다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중요하다, 이거 꼭 외워야 된다, 뭐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뭐 강산이 변하면 또 그때 패러다임이 또 바뀌어갖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를 해갖고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비자들의 욕구라든지 만족도를 파악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하고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파악해보는 여러 요소들을 좀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 2편은 또 편집해갖고 다시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